안녕하십니까 수강생 여러분. 이제 14주차 마지막 종강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마지막 챕터 끝까지 가면 206페이지 소크라테스 설명하고 이제 문제 1, 2, 3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요거 문제 1, 2, 3을 풀어보고 이제 다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중간고사 본 다음부터 제가 간략하게 학기말고사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요약해서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아마 학기말고사 시험 문제가 한 2문제 나올 거예요. 그걸 좀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이번 학기의 어떤 핵심적인 요점들을 설명해 드리고 이번 학기를 종강하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학기말고사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206페이지 보면 문제 1번 루소나 일리치의 의학, 의료 비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루소하고 일리치라고 하는 사람들은 의학 무용론, 의료 무용론을, 그러니까 이 의료 행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사실 병원에 가서 병을 고치는 사람들도 많지만 병원에 가서 병이 악화되는 사람들도 많아요. 어저께 저도 이제 그 뉴스를 통해서 디에고 마라도나, 여러분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저에게는 전설적인, 지금 나이도 저하고 큰 차이 없어요. 지금 한두 살 차이인데 마라도나라고 하는 전설적인 축구 선수가 그 병원에서 좀 이게 잘못 관리를 해서 어처구니 없이 그렇게 증세가 심각하지 않은데도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병원에서 실수를 많이 해요. 그렇게 오진도 하게 되고 또 의사가 좀 의료 행위를 좀 남용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루소하고 일리치라고 하는 사람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공부했듯이 루소는 우리가 자연 상태 속에서 살아갈 때는 약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자연과 친화적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 몸이 의사가 된다는 거죠. 우리 몸이 의사가 되지 못할 때는 자연이 우리의 의사가 된다는 거예요. 자연 세계 속에 존재하는 모든 어떤 하나의 식물들이라든지 동물들, 그걸 통해서 우리 몸이 치료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자연 철학에서는 신토불이라고 그러죠. 신토불이. 인간의 몸과 땅은, 자연은 둘이 아니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에 필요한 성분들, 그것이 이미 이 자연 세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뿌리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제 진화론적으로 본다면 그 플라보노이드라고, 이 식물들, 우리가 야채들 많이 먹잖아. 야채들이 색깔들이 다 틀리잖아. 노란 채소, 초록색 채소, 빨간 채소 많은데, 그것들이 각기 식물들이 자기만의 영양소를 갖고 있는데, 플라보노이드라는 게 뭐냐면 이 외부 환경에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몸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방어 물질이죠. 면역 물질. 그게 우리에게는 뭐냐면 비타민 A, B, C, D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식물들이 자기 몸에서 만들어내요. 왜냐하면 우리도 태양광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야 되지만 식물들도 보호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고장이 나면 여기서부터 보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자연의학 사상 속에서 루소는 의학을 비판합니다. 우리가 의학을 멀리 할수록 더 건강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의사기 때문에 몸이 못 고치면 의사도 못 고친다. 의사가 병을 고치는 게 절대로 아니다. 우리 몸이 고친다. 일리치도 이런 비판을 했죠. 최소한의 의료 개입. 자, 여러분 그 옆에 이제 보면 문제를 생각하기 위한 단서, 이번 학기 우리가 첫 페이지부터 이 책을 쭉 읽어오면서부터 단원이 끝날 때 문제가 나오는데, 그 문제를 여러분이 풀 때 그냥 여러분이 막연하게 상상하시면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여기 보면 문제를 생각하기 위한 단서 1장부터 문제를 푸는 방법들이 짱나. 이거 여러분 모르셨죠? 이거 뒷부분 보시면 쭉 끝까지 가서 여기 이제 뒷부분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푸는데 제일 마지막 문제
자, 마지막 문제 여기 보면 여기 단서에 12장 216페이지 12장 문제 1번을 풀 때 이렇게 풀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하면 곤란하겠지만, 요즘에 말하면 TV에 나오는 자연인처럼 이것도 문제예요. 완전히 문명을 등져도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문명을 등지게 되면 더 우리 몸이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병원에도 못 가니까.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하면 곤란하겠지만 현대 의료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은 우리 충분히 참고하자. 루소나 일리치의 말대로 현대의학이 인간에게 더 고통을 주는 경우도 있다. 문제도 있다는 거죠. 현재 환경 문제 쪽에서 우리 건강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으며, 그러한 의미에서도 그들의 문명 비판적 시점에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된다. 루소나 일리치의 의학 의료 비판 속에서 우리의 문명이 지나치게 발전한다고 하는 것 속에는 치명적으로 우리의 몸에 그 의학이 해를 주는 부분도 존재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의학이라는 것이 치료하는 방향으로만 나가지 말고 아예 병을 예방하는, 진단하고 검진해서 예방, 지금부터 미리부터 질병을 예방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치료의학이 아니라 예방의학으로 나가자는 거죠. 자, 문제 2. 고령자 간병에 관해 그 가족, 말하자면 그 자식들이 고령자 간병에 대해서 어떤 입장에 있는 것일까? 자식들이 고령자 간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져야 될까? 이건 이제 중요한 질문인데, 이거 어떻게 선을 그을 수가 없어요. 어디까지 책임져야 되나? 참 이거 심각한 문제죠. 자, 그 내용에 대한 여기 12장의 그 질문에 대한 보충 설명이 문제 2가 여기 216페이지 나와요. 전통적인 가족 제도에서 보면 고령자를 돌보는 일은 아이를 비롯하여 가족의 책임이다. 대가족 제도죠. 대가족 제도. 지금 우리는 대가족 제도가 사라졌어요. 핵가족 제도가 아니에요. 핵가족 제도도 사라졌어요. 한 지붕 두 가족도 아니에요. 이제 나홀로족, 혼밥족이에요. 혼밥족. 이 혼밥족 시대에서 고령자를 모신다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지금 요양원, 요양병원이 차고 넘친다고 하는 것은 부모를 모시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얘기죠. 자, 전통적인 가정은 해체되었으며 돌보려고 해도 돌볼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해서 공공시설에 맡기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복지 선진국인 북유럽이 모범이 되겠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을 생각해 나가는 거 외에 방법이 없다. 자, 가족이 사회복지에다 그 고령자를 맡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요양병원은 아니에요. 요양원도 아니고 그 실버타운. 멋있잖아요. 아주 호텔보다 더 시설이 잘 돼 있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근데 거기 식당에 가서 이제 그 원장이 옛날 경제부총리 부인인데 이름을 잊어버렸네. 아주 하여튼 의사인데. 거기서 식사를 하는데요. 똑같은 밥을 먹는데 음식이 목에 안 넘어가요. 여기 다 노인분들, 실버타운에 계시는 분들, 그래도 잘 사는 분들이 편안하게 거기서 생활하는데 그 대신 밖으로 못 나가요. 밖으로 안 나가. 마치 병원 같은 분위기예요. 음산한 분위기에서 밥을 먹게 됐는데 이것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사람이 거동할 수 있는 한 이 사회의 모든 환경을 다 누릴 수 있어야 이게 행복한 것이지, 편하다고 해서 실버타운에 사는 것도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한 대가족 제도로 돌아가야 돼요. 어린아이들은 노인들을 바라보고 노인의 사랑을 느끼면서 성장할 때 인격이 완성되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산다는 것이 결국은 행복한 것이 아니죠. 자, 문제 3. 생명윤리학과 환경윤리학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죠. 우리가 생명유지와 건강유지에 주안점을 둘 때 216페이지 문제 3 해설 나오죠. 거기에는 공통의 기반이 있다. 생명 문제는 최근 20년, 30년밖에 안 됐어요. 생명윤리학은. 그때부터 체계화됐죠.
그에 비해 환경 문제는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는 그것을 체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원리를 갖고 있지 않아요. 자, 생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만큼 관심 있고 지금 최근부터 연구하고 있는데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데 생명 문제와 환경 문제는 아주 이건 긴밀한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환경을 우리가 유지하고 보존하지 않으면 치명적으로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걸 이제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명윤리학은 결국은 환경윤리학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환경이 건강해야 우리의 생명도 건강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 책을 쭉 지금까지 이제 공부해 왔는데 그 가운데 여러 가지 깊은 내용도 있고 어려운 내용도 있고 또 부수적인 내용들도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 우리가 이 책을 공부하고 그냥 시험을 치고 지나갈 수 없는, 간과할 수 없는 내용들 가운데 핵심적인 것을 이 시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설명드리고 그 내용 속에서 여러분이 요점들을 잘 잡아내면 학기말고사를 충분히 여러분이 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쭉 겉으로 올라가면 중간고사를 우리가 아마 임신증절까지 그렇게 쭉 중간고사 내용을 본 것 같은데 이제 그 다음에 본 7장에 이제 안락사 내용이 나오죠. 안락사. 여기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아주 중요한 안락사, 오이타나시아. 자, 안락사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그냥 의사가 주도적으로 의사가 결정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그 환자의 알 권리, 환자의 권리, 말하자면 정보권이 굉장히 중요시하게 대두되면서 우리 사회적 이슈로 이제는 의사가 임의적으로 일반적으로 결정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치료라고 하는 것은 의사가 결정할 수 있는 하나의 절대적인 권리가 의사에게 존재하지만 안락사라고 하는 것은 치료 문제가 아니에요. 한 사람의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인 그 환자가 자신의 질병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고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락사의 문제는 단지 의사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와 의사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안락사가 형성되기 위한 6가지 종류, 이걸 여러분이 이 책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책에 있는 내용과 여러분이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을 잘 보완해서 답안을 작성해야 되죠. 자, 환자의 동의 여부, 그 다음에 행위 주체, 세 번째는 안락사의 수단. 하나, 둘, 셋.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환자가 동의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행위 주체가 누구냐. 세 번째는 안락사가 이루어지는 그 수단이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 자, 환자가 동의했을 경우에는 자의적 안락사라고 그랬죠. 자의적 안락사. 환자가 동의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돼요? 반자의적 안락사. 그 다음에 행위 주체가 누구냐? 그 안락사를 시행하는 행위를 누가 시작했느냐? 자, 환자가 자신의 안락사를 주도적으로 시행해요.
그게 뭐예요? 능동적 안락사. 그런데 환자가 아니라 의사가 안락사를 시행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럴 땐 뭐예요? 수동적 안락사. 그런데 이 능동적 안락사를 의사들은 안락사가 아니라 자살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자살. 의사 조력 자살. 의사 조력 자살. 왜냐하면 자기가 안락사를 시행한 게 아니라 환자가 자기에게 시행하는 것을 나는 도와줬다. 그런 의미에서 능동적 안락사라고 부르지 않고 의사 조력 자살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다. 자, 이거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죽음을 야기한 수단이 어떤 독극물이라든지 수면제라든지 정기적인 장치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 직접적으로 죽음을 일으키는 어떤 수단이 있을 때는 이건 직접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간접적 안락사는 뭐냐면 직접 죽음을 일으키게 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이란 말은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막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자연적인 죽음에 이르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생명 연장 장치가 있을 때 그 생명 연장 장치를 내가 꺼요. 이건 직접적이죠. 내가 딱 끄니까 숨이 끊어지잖아요. 그런데 생명 연장 장치가 꺼졌는데 다시 키지 않아요. 이건 간접적이에요. 그래서 직접적 안락사와 간접적 안락사로 나눠진다. 그래서 안락사의 종류 6가지가 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이런 일을 당하면 안 되겠지만 혹시 여러분의 가족은 그런 일을 당하지 않기 바라요. 친척들도. 그러나 먼 친구의 친구들이 이런 안락사라고 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소식을 듣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그 6가지 중에 모든 것을 다 하나로 이해하면 안 되고 어떤 안락사를 시행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저도 이런 경험들을 가족 가운데 했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안락사 시켜주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다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자의적, 수동적, 간접적. 자의적, 수동적, 간접적 안락사라고 하는 그 6가지 종류 중에 하나의 안락사의 사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또한 윤리적으로 생명윤리학에서는 인정하고 있다. 왜냐? 환자 자신이 그 안락사라고 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결단은 의사가 아니고. 그 다음에 수동적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것은 자살행위라고 해서 하지 않고 의사가 그러한 결단을 도와주길 바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간접적은 뭐냐? 어떤 시술을 하는 게 아니라 생명 연장을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생명을 연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나에게 오는 자연적인 죽음을 맞이하겠습니다. 나는 인간답게 죽겠습니다. 그 고통을 계속 견디면서 죽음이 다가올 때까지 그걸 내가 자꾸 죽음을 연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존엄사라는 거죠. 존엄사. 인간다운 죽음, 존엄한 죽음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의 길을 선택할 때 우리는 그 안락사를 인정해 줘야 된다. 그게 뭐냐? 자의적, 수동적, 간접적 안락사는 사회적으로 수용되어야 되고 생명윤리에서도 수용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내용이 여기 7장에 나오는 치료 행위의 중지예요. 그 치료 행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생명 연장을 말해요. 치료 행위는 생명 연장. 생명을 연장하는 행위를 중지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자의적, 수동적, 간접적 안락사다. 이런 내용이 이 안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보충적으로 설명드리니까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그렇게 써주시면 돼요. 안락사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허용되기 위해서는 치료 행위의 중지가 시행돼야 된다. 그건 뭐냐? 생명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환자의 자율적인 동의에 의해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자연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연장을 받지 않겠다는 것과 안락사를 직접 시행하는 것은 달라요. 근데 내가 생명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뜻 속에는 이미 안락사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그것이 바로 자의적, 수동적, 간접적 안락사다. 자, 그리고 이러한 자의적, 수동적, 간접적 안락사를 생명윤리학에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 118페이지에 나오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그 자기결정권이 뭐냐면 생명권이에요. 생명권. 인간은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생명권 또는 자기결정권. 그 다음에 또 자의적, 수동적, 간접적 안락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삶의 양, 그냥 오래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죠. 극심한 고통 속에서 오래 사는 것보다는 삶의 질, 이게 바로 존엄한 죽음이에요. 인간 생명의 존엄성. 생명의 존엄성 때문에 삶을 길게 연장하는 것보다는 가치 있게 살다, 인간답게 살다 죽는 것이 더 우선적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자의적, 수동적, 간접적 안락사에 들어가 있다. 자, 그리고 그러면 무조건 사람이 지금 좀 이거 비약된 얘기지만 감기 환자가 나 감기 걸렸는데 안락사 하겠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환자가 자기가 결단했다고 어떤 사람이 자살하고 싶은 사람이 자살 충동을 느껴서 조금만 몸이 아픈데 내 고통이 커서 못 견디겠어요. 안락사 시켜주세요. 그럴 때는 안락사 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안락사를 자의적, 수동적, 간접적 안락사를 인정하는 조건들이 있어요. 그 조건들은 여러분이 책에서 119페이지 1번부터 6번까지 꼭 읽어보시고 시험 문제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써줘야 돼요. 환자가 현대의학의 지식이나 기술로서는 치료 불가하는 거야. 치료가 불가한, 치료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질병이나 마지막 상태에서만 안락사가 시도돼야 된다. 그러지 않고서는 미끄러운 경사면 논쟁처럼 안락사를 무조건 허용했다가는 그게 남용될 수 있다는 거죠. 치료 불가능성이 전제돼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환자가 견딜 수 없는 극심한 고통 속에 있다. 자, 그럴 때에만 이 자의적, 수동적, 간접적 안락사가 시행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안락사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안락사의 종류와 그 가운데 어떤 것이 선택되고 그 선택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안락사를 쭉 넘어가서 그 다음에 안락사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8장에 나오는 것인데 인간에 대한 것. 과연 생명윤리의 핵심인 생명윤리학의 주제로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생명윤리학의 주제로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이제 여기 인간과 다른 동물들의 차이점과 구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자, 다음 시간에는 제가 피터 싱어의 이론을 통해서
생명윤리학의 주제로서의 인간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께 설명드리기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